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연준이 더욱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 이러한 이유로 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제한된 하락만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오후장으로 갈수록 더욱더 힘을 내주고 있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경제산업부의 김수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준 의장이 공격적으로 긴축 발언을 했거든요. 자세하게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 21일 지나치게 높은 물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시사를 했는데요. 특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올리는 게 적절하다고 결론이 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16일 FOMC 정례 회의에서 제로 수준이었던 금리를 3년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바 있는데요. 연말 금리 수준은 1.9%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는 올해 남은 6번의 회의 때마다 0.25%포인트씩 올릴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파롬 의장의 발언은 0.25%포인트씩 올리는 베이비 스텝이 아닌 한꺼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 스텝을 밟을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긴축에 대해서 매파적으로 발언을 한 건데 아무래도 긴축에 대한 입장이 강경하다 보면 시장에는 또 충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파롬 의장의 발언과 국제유가가 재급등을 하면서 주춤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전날 대비 0.58% 내렸고요. S&P 지수는 0.04%, 나스닥 지수는 0.40%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부담이 고스란히 느껴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는 잘 방어를 해주는 모습인데요.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현재 2702.61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소폭 하락 출발했지만 현재는 0.32% 오른 921.3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서상영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당분간 시장은 변동성 확대가 지속될 수 있지만 실적 발표 등을 앞두고 개별 기업 이슈에 민감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그다지 크게 충격을 받는 것 같지는 않은 모습이긴 한데요. 빅스텝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부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이 됐잖아요. 이에 따라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폭증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1일 해외 입국자가 이제 더 이상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어제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지침이 떨어지자마자 각종 여행업계는 해외여행 마케팅을 넓히면서 여행 수요를 공략하고 있고요. 항공업계 역시 노선을 확대하며 하늘길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올 들어 업계 처음으로 유럽 상품을 판매한 롯데쇼핑은 약 180억 원어치를 판매했고요. 앞서 CJ 온스타일은 지난 17일 하와이 패키지 여행 상품을 판매하자 주문 1,200여 건이 몰려 9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인터파크 투어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해외 항공권 예약이 전월 대비 234%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캐리어 등 여행 가방 판매도 함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침 발표 이후인 12일부터 20일까지 여행용 가방 매출이 동기간 대비 42%가량 늘었고요. 11번가도 같은 기간 캐리어 매출이 전년 대비 225%나 늘었습니다. 이 같은 여행 관련 즉각적 수요 폭증은 지금까지 입국자 격리 이슈가 여행 심리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풀이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저도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하와이나 괌이나 사이판 등 이런 인기 여행지들이 인기잖아요. 근데 베트남이 입국 규제가 강화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국가별 위험도를 분석해 일부 국가들은 7일간 격리 면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달 말일까지는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4나라가 해당이 되고요. 다음 달 1일부터는 여기서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빠지고 베트남이 추가됩니다. 확진자 규모와 추이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베트남 정부가 2년 만에 한국을 비롯한 13개국에 관광 목적의 입국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지만 우리 정부가 다시 입국 강화 조치를 취한 겁니다.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인기 여행지인 만큼 산업계와 여행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입국이 좀 제한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채용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얼어붙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올해는 좀 희망적인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고용 시장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기업의 약 80%가 고용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거나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1월부터 2개월 연속 100만 명 이상 증가했고요. 고용률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자 67% 가까이로 집계가 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드는 등 확실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상의 관계자는 고용시장이 주요 대기업들의 채용 규모 확대에 따라 개선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위기 등 경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어 극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극적인 개선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희망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 올해 채용 시장에 키워드가 있다면 3대 키워드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수시 채용, 직무 유경험, 전문성인데요. 기업의 63% 가까이가 대규모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의 비중을 늘릴 거라고 했고요. 대졸 신입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으로는 직무 관련 경험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채용 트렌드의 변화는 인재상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기업이 바라는 최고의 인재상은 전문성과 소통 협력을 갖춘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학점과 어학 점수를 중시했던 공채보다는 실무 경험 중심의 채용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경험을 쌓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기업의 64% 정도가 취지는 공감하나 인턴 등의 경험 제공은 여건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기업들이 취준생에게 경험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정작 기회 제공은 어렵다고 한 셈인데요. 송환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용 시장에서 이렇게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영역 확대까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가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서 좀 더 제한을 가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게 되면서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같은 이슈로 상승이 다소 제한적일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후장에 더 강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소폭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2,700포인트 지지
유지해주고 있고요. 0.58%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오늘 하락 출발을 했지만 빠르게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더 강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0.34% 오른 921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홀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2,716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이 장중에 매도 전환했습니다. 개인은 974억 원, 외국인은 1,823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5거래일 연속 담아주고 있는데요. 현재 341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은 114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들이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간밤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최대 항구 도시인 오데사 외곽 지역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지금 생화학 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명확한 징후가 있다라는 발언에 오늘 방산주들이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현재 7%가 넘는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LIG 넥스원도 4.58% 상승,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현재 3%가 넘는 상승세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주 사이에서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점을 찍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휴가로 인해서 20만 명대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이틀 만에 다시 30만 명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8천 명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 추세는 여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계속해서 규제 완화 기조도 이어지고 있어서 진단키트 관련한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현재 6%가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엔지캠 생명과학도 현재 2%가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도 위태해 보였는데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10만 원을 제시한 리포트도 있었는데요.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지온의 유네나필이 FDA로부터 허가 불발됐다라는 소식에 이틀 연속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안랩은 4거래일 연속 상승세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케미칼은 주주 환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소폭의 오름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LX 인터내셔널은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악화가 되고 있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가격 상승 혜택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휠라홀딩스는 글로벌 공급 리스크와 또 브랜드 재정비로 인해서 단기 실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면서 아쉬운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안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안랩의 주가는 3주 만에 104%가량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대선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기는커녕 다시 한번 불이 붙고 있는 모양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총리설에 힘을 받고 있고요. 현재 15% 급등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JYP가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세 보여지고 있죠. 일본 오리콘에 따르면 트와이스가 주간 차트 1위를 달성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역대 해외 여성 아티스트 중에서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유명 음반 회사와 파트너십 체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9.44% 오른 56,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중앙에너비스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전일 WTI 가격은 7.1% 오른 112.1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오늘 국내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5%대 강세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과 수급 상황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업종별, 테마별로 순환매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수급 포착 시간을 마련해서 수급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수급 상황 보고 왔는데 종목별 흐름 어떤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앞서 수급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방위 산업주의 강세와 또 엔터 업종의 강세가 좀 종목별로 봤을 때 업종상으로 좀 가장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려감이 다시 한번 또 재부각되면서 방산주들의 부각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나 한국 항공우주, 또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여러 방산 관련 업종 등의 이런 주가가 좀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뿐 아니라 이 국내외 이슈가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러한 전쟁 관련 우려감 등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요국들이 방위 산업 예산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도래하고 있다. 그리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제 무기 수출국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 무기 수출 역시도 좀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등이 이러한 반사 수혜를 일부 우리 기업들이 좀 누릴 수도 있다라는 점 등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국내 측면에서는 이 차기 정부가 이 방위 산업 정책이라던가 향후 국방 예산 관련에 대한 기대감을 좀 삼아볼 수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러시아 관련 이슈와도 또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독자 개발 로켓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방위 산업주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기존 아티스트의 수익성은 견조한 가운데 신규로 데뷔하고 있는 이런 신인 그룹들의 실적 성장이 계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엔터 업종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 이와 더불어서 이 YG 엔터테인먼트라든가 SM 등도 이런 엔터 업종의 훈풍에 더불어 같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등을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인 등의 JYP 엔터, SM, 또 YG 엔터테인먼트 등의 강세가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산주와 엔터주 중에서도 JYP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하신 오늘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주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JYP 엔터테인먼트 좀 계속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주가 흐름은 거의 최근 좀 상승을 통해서 조정에 대한 우려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신고가 경신 역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JYP 엔터테인먼트 말 그대로 지금 사업 구조라든가 실적 그리고 모멘텀 등이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본업이 고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콘서트 관련 매출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콘서트 투어가 이제 점차 올해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도 실적 역시도 큰 폭의 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 등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이 기존의 소속 아티스트들이 여전히 좀 실적 선방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신인 그룹들이 예상외로 좀 데뷔 이후에 좀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얼마 전 데뷔한 이 걸그룹 엠믹스 같은 경우에 역대 걸그룹 기준 로 봤을 때 거의 역대급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신인급 보이 그룹이죠. 이 스트레이트키즈의 앨범 판매와 이 콘서트까지도 덩달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존 모멘텀과 더불어 이 신인 그룹 등의 이런 모멘텀 등이 다시 한번 그 동사의 실적 기여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디어유라든가 이 제페토 등의 투자를 JYP 엔터테인먼트가 지분 투자를 했는데 이런 투자 이익 확대까지도 이런 지분 투자 성공으로 인해서 좀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업과 그리고 신인 그룹도 추가적인 자본 수익까지 더해지는 모습 속에서 주가 역시도 신고가 돌파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인그룹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의 산업들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급포착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는 긴급 진단으로 가보시죠. 네, 오늘 장에 있는 이슈 긴급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가 급락을 보였는데요. 바로 블록딜의 영향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삼아봐야 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식회계 논란에서 벗어난 셀트리온이 이번에는 블록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대규모 블록딜에 나서면서 주가 하락을 가져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셀트리온의 3대 주주죠. 싱가포르의 테마섹이 셀트리온의 지분 중에 일부를 매각을 했습니다. 일단 테마섹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지금 투자를 계속해온 12년 된 주요 주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분율에서 매각 전에 셀트리온 주식의 6.59%,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6.63%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주요 주주였습니다. 전일 이제 그 싱가포르의 이제 테마섹이 관련된 이제 주식 중에서 셀트리온 관련주 230만 주,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280만 주를 블록딜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제 어저께 알려졌거든요. 일단 뭐 국내외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중심으로 매각이 됐고요. 매도 가격은 전일 종가에서 6에서 9% 정도 하락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면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800억,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1,700억 정도, 총 5,600억 정도의 지분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그럼 이번 테마섹이 왜 그럼 셀트리온 지분을 매각을 했느냐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뭐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테마섹 같은 경우에 한번 투자하면 장기간 투자하는 그런 이제 그 국부펀드의 특성상 뭐 그렇게 주가의 지분을 그렇게 크게 변동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새로운 투자처가 있다든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된다든가 하게 되면 그 보유하신 한 종목 중에서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는 뭐 다양하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섹의 자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변경 차원에서 매각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매각 이후에도 셀트리온 관련 지분을 4%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셀트리온에 대한 회사 실적이나 회사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매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전량 매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분을 남겨놨다라고 하면 향후에도 우호 지분으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냥 이런 그 블록딜 관련된 부분에 테마섹이 지분을 팔았다라는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느 정도 보유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생기기 좀 마련이거든요. 증권가에서 지금 보는 시각은 어떤지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미치는 여파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보통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블록딜을 하면 기존에 이제 우호적인 한 명의 주주에서 투자 목적으로 하는 여러 명의 투자자로 이제 분산이 된다라는 걸 제일 우려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을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물량 출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최근에 일일 평균 거래량은 60만 주 정도 수준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230만 주는 당연히 이제 부담스러운 물량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매물 압박은 불가피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 주가 조정도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셀트리온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셀트리온 주가가 14만 원대에서 계속 저점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19년 이후에 14만 원대가 계속 저점을 형성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했었던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도 14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후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일단 14만 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그때까지는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테마색의 주식 매도는 그 주요 주주에 대한 이제 매도 이슈를 중에 이제 하나가 해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테마색에 대한 지분은 언제든지 매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투자자분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계셨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그런 이제 우려감이 일부는 해소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아마 투자에 유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점의 자리를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록딜의 여파로 좀 많은 분들이 걱정과 분노하는 마음이 또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진입 시점으로 봐도 되는지 투자 전략 한번 꼼꼼히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셀트리온이 개인 분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 뭐 기관들의 이제 행태에 대해서 뭐 불만이 많이 생기실 수는 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관도 수익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골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런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작년 말 이후에 분식 회계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 그 관련된 뭐 그 내용 자체가 금융 당국이 고의적인 이제 분식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지난주에 좀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에 대한 이제 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셀트리온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뭐 본격적 그 기업 내부의 가치가 좀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29만 원 가는 고점을 형성할 때 가장 기대했었던 게 코로나 치료제인 럭키로라주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를 선반영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렉키로라주가 생각보다는 판매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오미크론 확산과 또 이제 먹는 치료제 공급으로 인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레키노라주의 매출 감소가 아마 주가에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에 대한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도 뭐 불거질 수는 있지만 그 수익성 분야는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법인의 실적이 급증했다라는 뭐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지만 뭐 바이오시밀러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진단키트 판매 증가에 따른 그런 매출 증가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게 좀 우려 섞인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 대한 판매 실적이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세를 보여야만 주가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앞서 나오는 이제 랩시마나 이제 트룰리마 같은 이제 그런 그 바이오시밀러 외에 최근에 이제 랩시마 SC, 유플라이마 같은 이제 후속 라인업이 계속 지금 론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후속 라인업 관련돼서는 지금 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좀 악재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렇게 후속으로 출시되고 있는 램시마 SC나 유플라이마 등의 매출 성장세가 좀 가시적으로 보는 시점이 되어야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신규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점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실적이 가시화가 됐을 때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블록딜 사태에 대해서 긴급 진단 시간 가져봤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긴급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는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 점검을 해봐야겠죠. 마켓 로드맵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증시 점검을 함께 해볼 텐데요. 하나금융투자 이재선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도 제한된 하락을 보여주고요. 국내 증시는 지금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지정학적 여파가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미 시장이 대부분의 그 충격 완화를 좀 흡수를 하고 미리 선반영을 하면서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폭을 일부 되돌리는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의 스탠스 여전히 긴축적이었습니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상향 조정을 했었고 전도표를 통해서 사실 연내 최소 6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을 했고요. 다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은 추가적인 하방 압력은 여전히 지금 제한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료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가 상방 압력을 높였던 WTI 급등세가 진정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중국 정부의 부양 시그널이 점차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미 연준이 경제 훼손 없는 출구 전략에 나서겠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3월 FOMC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WTI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든 이런 조합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리스크가 컸던 이머징 증시 그중에서도 원유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조금 우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초 이후 같은 경우 보면은 이머징 내 우리나라 코스피 하락폭이 사실 달러 기준으로 중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한 14%가량 빠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업종별로도 보자면은 뭐 IT라든지 여타 성장주들이 많이 빠졌고 또 이익 모멘텀 대비 주가 조정폭이 심화된 점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반발 매수 이익 가능성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악재를 해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16일에 금리 인상 결정이 사실은 시장의 예상치와 거의 부합했다라는 소식으로 미증시는 반등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 발언이 다소 매파적이었다라는 분석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충격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인데 그 이유를 뭐라고 분석해봐야 될까요? 일단 매파적일 거라는 예상을 시장은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을 해서 1, 2월 달에 주가 조정폭이 심화된 점도 꼽을 수가 있겠고요. 사실 과거 석유파동 1, 2차 구간 때는 경제 성장 저하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한 미 연준의 급진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었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이후에 직후에 그 리세션 속도 같은 경우는 빠르게 상승을 한 바가 있고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도 시장 심리가 금융위기 수준급으로 취약했던 점은 앞서 언급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을 좀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월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의 긴축 경로에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했던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가 단순히 비용 상승 우려한 것보다는 강력한 노동력이 이제 받쳐진 가운데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점을 강조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시장은 좀 불확실하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되는 기회인지 아니면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까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공격적인 매수 전략보다는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접근이 좀 유효한 보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강한 긴축 스탠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 침체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의 긴축적인 스탠스도 사실 3월 FOMC 이후에 5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가장 매파적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석유 파동 당시에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미 연준이 긴축적인 스탠스를 가장 강하게 표출을 할 때 어느 정도 하단을 지지하면서 반등하는 흐름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실제로도 1980년 2차 석유 파동 시기 같은 경우 보자면은 미 연준의 급진적인 금리 인상 구간이었던 3월을 제외하고 S&P 500 월평균 상승폭이 4.5%로 다 양호한 플러스 수익권을 실현을 했었었고요. WTI 하향 안정화 가능성 높아진다면은 실질 임금이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구간에서 내수 소비 기대감이 높은 업종으로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이재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된 것 같았는데 간밤에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시장은 다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이 부분 역시 시장은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을지 지금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한 번 더 이렇게 추가 금리 인상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는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이미 어제 이전에 반영이 돼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그 말씀하시면서 올해 연말까지의 금리 인상 횟수를 보니까 네. 또 한 번 늘어났습니다. 시장은. 그러니까 시장은 연준에서 페드에서 무슨 코멘트를 하면 항상 한 발짝씩 더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악재를 반영을 하면서 네. 주식시장은 그 충격을 미리 흡수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그런 얘기 나오면 예전 같았으면 크게 하락을 할 만도 한데 네. 사실 실제로 보면 별로 그렇게 내린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금리에 대한 그런 불안감은 거의 다 흡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이 제로에서 25로 올라가는 거하고요. 그러니까 뭐 한 100bp에서 125bp 올라가는 거하고는 체감이 틀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를 보통 낼 때 25만 원씩 내다가 뭐 다음 달부터 50만 원 낸다 하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100만 원 내던 게 125만 원 되면 그건 뭐 4분의 1 정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그 25bp씩 올라가는 것 자체의 충격도 체감이 점점 줄어들고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미 많이 녹아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녹아들어 있는 것도 또 앞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쪽에서 받는 충격은 점점 덜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걸 표로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올해 연말 그 회의 때 목표 금리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표가 의미하는 게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막대기가 그러니까 한 달 전의 확률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일주일 전, 그리고 세 번째가 하루 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짙은 색으로 나온 게 오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제 그 파월 의장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200에서 225bp 이게 가장 높은 그러니까 하루 전날 확률로 놓고 봤을 때 네. 옆에서 세 번째 이 확률 막대기를 보면 제일 높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짙은 색으로 된 게 오늘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225에서 250으로 가장 진해졌네요, 그쵸. 이쪽이. 네. 하나가 더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제 200에서 225면 도대체 몇 번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계산기를 두들겨야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200에서 225가 8번이에요.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225에서 250은 9번. 그리고 3월 회의 때는 이 175에서 200으로 예상을 했었단 말입니다. 네. 연말에.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거보다 한 번 더 인상을 하는 거를 반영하고 있었고 이 파월 의장께서 그 얘기하시면서 이제 225에서 250까지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 설사 연말에 이 정도 기준금리가 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뭐 충격을 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악재를 상당히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걱정이 들냐면은 이제 금리는 다 이렇게 횟수를 채워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아까 이제 후반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기가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턴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란 자체가 지금은 상품 시장에 머물러 있지만 언제 이게 주식시장으로 옮겨올지 모르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또 뭐 사상 최고가 간다 막 이렇게 돼버리면 통화 정책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죠. 그게 걱정이 돼버려요. 빅스텝으로 갈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네. 매번. 네네. 그렇게 되면 파월 의장 뭐 계속 나와가지고 계속 올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릴까봐 오히려 저는 이 정도 이제 얘기해줬으면 시장의 경기 흐름도 좀 천천히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주식시장도 좀 천천히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좀 많이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다우나 S&P 보면 실제로 고점에서 한 5%, 6%밖에 안 내렸어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조금만 여기서 2, 3%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고점하고 2, 3%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 벌써 뭐 사상 최고가 가네 마네 막 이런 얘기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 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은 많이 내렸지만요. 그래서 향후 자산 시장 흐름 자체도 이제부터는 좀 천천히 올라가기를 회복을 하기를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역설적으로요. 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10년 만기 국채 선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더 답이 잘 나오는 게 제가 예전에 이 붉은색 박스권으로 들어가가지고 내려가면은 2018년도 흐름하고 이제 거의 네네. 예,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를 이미 들어가서 저는 이게 내년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벌써 절반 정도를 가버린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빨간 박스권이 하단으로 가면은 한 2.5고 지금 저 위쪽이 한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에서 2.5 정도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2.3%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이쪽 그 맨 왼쪽에 이제 2018년도 보면은 이건 이제 거의 3% 가까이 2.5에서 3% 되는 그 금리 수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 이렇게 내려가서 아까 그 기준금리 연말까지 그런 정도의 기준금리가 실제로 도달하면은 연말에 10년 만기 국채 선물은 2018년도에 뭐 2.5에서 3% 사이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 부분의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막 그런 얘기 해버리면 투자자분들이 이제 겁먹고 이거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게끔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미 시장에 다 흡수를 해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에 들리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고민을 할 때가 아니라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돼버렸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투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어느 정도가 시장에 녹아들어 있느냐 그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것은 확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CME 패드워치의 확률이나 국채 선물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왔는가 이걸 감안하면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걱정할 때는 아니다. 오히려 악재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증시는 조정을 크게 받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인플레이션 시장에 많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그때 또 빅스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만 염두를 하면서 시장의 모습을 추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2018년에 금리 수준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약간 의미가 있는 게요. 네. 2018년에 경기가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였다가 다시 이제 갈까 말까, 그러니까 확장 국면으로 갈까 말까 하는 그런 국면으로 진행이 됐었던 그런 이제 그러니까 금리 정책이 왔다 갔다 하던 네, 그런 네.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패드의 기준금리 추이 이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2018년도에서 이렇게 금리가 이 붉은색은 올 연말에 3월 회의 때 연말에 기준금리가 될 거라고 했었던 1.9%에다 제가 빨간색 줄을 딱 긋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연말에 간다는 것이고 실제로 2018년하고 2019년 사이에 이 금리를 넘어서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가 2.5까지 가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2018년에 계속 금리를 올리다가 그때 경기가 좀 꺾여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가 2019년 초부터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좀 보면은 갑작스럽게 내려간 건 아닌가요? 갑작스럽게는 아니고 약간 이렇게 2019년에 금리 정점을 치고 한 3단계를 내린 거죠. 그래서 2019년 중순에 고민이 시작이 된 거죠. 이게 과연 이제 경기가 턴하면 어떻게 네네. 되는가. 여기서 계속 내리다가 경기까지 턴해버리면 불이 붙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경기가 만약에 턴한다라고 한다면 저 기준금리 내리는 게 아니라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2018년부터 계속 금리 상승이 중장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2019년에 잠시 내렸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시장에서 고민을 하던 때예요. 네네. 그래서 이때 기준금리 내릴 때가 호재가 아니라 이건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거고 결국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들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2020년에 이 팬데믹이 터져버리면서 바로 그냥 수직으로 네, 낙하해버린 네, 거죠. 제로 네. 금리로요. 그리고
경기도 사실 그때 턴하려다가 2020년 팬데믹 터지면서 꼬꾸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준금리가 2018년도로 다시 간다라는 것은 그러한 고민이 또 시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여기서 턴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더 아까 말씀드렸지 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지 네. 아니면 여기서 이제 경기 확장 국면으로 다시 돌입을 못하고서 좀 더 이제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고민이 2019년에 했었던 고민이 올 연말 지나면서 그런 고민으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2018년 기준금리가 의미한다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준금리의 장기 사이클하고 장기 사이클 내에서 소사이클이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올 연말부터는 그런 논란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또 한 번에 뭐 팬데믹은 당연히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볼 만한 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금리 인상을 두고서 2018년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금리 정책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올해도 그러면은 또 조정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을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영이 다 됐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해결된 건 네네. 아니죠.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유동성도 좀 빡빡해질 것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정책이 유동성을 좀 줄였었던 2018년도의 주가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가 미국 시장도 연봉으로 보면은 음봉을 발생시켰었던 때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박스피에 머물렀었던 때고요. 그리고 이런 유동성을 볼 때는 사실 달러 흐름이 좀 키포인트가 될 텐데 지금 달러가 다시 중기 상승 추세로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채널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지금 표시한 것이 이 핑크색이 2018년도 그 당시고요. 지금 푸른색 오른쪽이 지금 현재 시점이거든요. 비슷하게 올라가고 예. 있네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중기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올해 달러가 좀 약할 거다라고들 보통 시장에서 생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계속 상승 추세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하고 비교해 봤을 땐 1250을 중심으로 해서 더 위로 가느냐 마느냐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꺾였지만 저 상승 채널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정책이 계속 긴축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갑자기 갈 수가 있는가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기 상승 추세가 간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유동성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에 뭐 이렇게 강세장을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아까 다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건 투자를 관두고 도망가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뿐이지 네. 올해 시장이 막 강세장 불장으로 간다 이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달러 추세도 향후에 좀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아까 경기 추세 하나 말씀드린 거 제가 이 OECD 경기 선행지수를 2018년부터 이렇게 좀 뽑아봐가지고 비교를 해드리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정책이 바뀔락 말락했었던 그 순간이 언제냐면은 요 푸른색 선이 우리나라거든요. 요 쭉 해가지고 아래쪽 2019년에서 이게 턴에서 올라갈락 말락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좀 글로벌 시장에서 이 경기가 좀 대여 의존도가 좀 크기 때문에 좀 네. 선행해서 움직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OECD 토탈이나 미국의 경기를 보더라도 2019년에 막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에 들어서면은 이게 또 위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봐야 될 것은 이러한 경기가 좀 턴할 수 있느냐 이 점이 좀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털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기적으로 계속 긴축이 좀 더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벌어질 수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2018년처럼 진짜 좀 뭐 연봉으로 보면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네. 올해 한 해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방 쪽이 무섭지는 않지만 경기가 너무 좋아지는 게 무섭다.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네. 경기가 너무 좋아져도 안 되고 주가 지수가 너무 올라가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런 지금 선행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좀 턴할락 말락하는 그런 모습이 하반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네. 것이죠.
혹시 그러면 우리가 한 번에 이전에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발판 삼아서 좀 더 일찍 예측을 해본다면 사실 조금은 안정적으로 시장이 이끌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페드 쪽에서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하고 막 네.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 경기 선행지수 같은 쪽이 좀 약해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미국의 이 성장률이 계속 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아예 이 경기 선행지수가 누워버려서 쭉 옆으로 그냥 가버리면 그러면은 더 추가적으로 뭐 긴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래서 페드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걸 겁내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즐겨야 될 이유는 이러한 경기가 갑자기 터나지 않고 그냥 계속 눌러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요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게 유지하고, 만든다라고 네네. 한다면 그렇다면 주식시장 도망갈 필요 없이 올해는 좀 안 좋아도 내년 후년은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연준 페드의 그 정책이 계속 압박을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공포로 볼 게 아니라 좀 즐기면서 기회로 보면서 투자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 네. 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증시 점검과 함께 전망까지 해봤는데요. 오늘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